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수업을 진행한 게 인사행정 파트에서 능력 발전 파트부터 수업을 진행했을 거예요. 471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선수학습을 얼마나 했는지 잠깐 정리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임용에서는 제가 좀 가져갈 게 시험의 효용성의 검증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에 앞서 473페이지 모집 파트에서 하단에 모집의 일반적 기준을 얘기할 때 신체 조건은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국적을 볼 때 다음 페이지 보자. 외국인 임용에 제한이 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국가안보, 보안, 기밀 분야.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임용에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보시면 복수 국속사 임용은 보다 더 엄격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안보, 보안, 기밀 분야 외에 외교 국가 간 이해 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집행 분야에 대해서도 임용할 수가 없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75페이지에 자, 시험의 효용성의 검증 기준을 대표하는 것들 타당도부터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 실용도까지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목적상의 일치를 하랬고, 타당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그 나온 거 있죠. 정확하게 이게 키워드에 해당되고, 채용 당시 시험 성적하고 채용 후에 근무 성적을 비교해서 알아보는 게 타당도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타당도 유형을 대표하는 것들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얘기했고, 기준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좀 전에 얘기한 타당도의 일반적 개념이 바로 기준 타당도라고 얘기했지, 특히 미래의 직무 수행력의 예측의 정확성이 바로 기준 타당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 타당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시험 성적하고 업무 실적, 이 업무 실적을 근무 성적해도 상관이 없죠. 양자를 비교하는 것들 기준 타당도라고 얘기했고, 자, 다음 페이지 내용 타당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시험의 내용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 지식, 기술, 태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여부, 이 바로 내용 타당도라고 얘기했고, 자, 오른쪽에 구성 타당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직무 수행의 성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론적으로 추정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조작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바로 구성 타당도라고 그랬고, 여기서 키워드를 얘기할 때는 이론적으로 구성된 추상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했고, 내용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실기 시험 갖고 알아보는 것을 얘기할 때는 내용 타당도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신뢰도를 얘기할 때는 일관성이나 일치성은 신뢰도라고 얘기했고, 이러한 신뢰도하고 타당도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 하단에 그림 나온 거 있지? 그림에 관한 내용들 꼭 숙지해서 내용 정리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객관도는 채점자의 주관 배제, 난이도는 응시자의 능력 차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적정성을 띄어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실용도를 얘기할 때는 비용은 저렴했냐, 실체나 채점은 요기했냐, 이용 가치는 얼마나 높았냐, 실용도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거 봤으면 이제 됐고, 481페이지에 교육훈련 파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는데, 요즘은 출제에서 거의 언급이 없어요. 거의 안 됩니다. 뭐 한 10몇 년 동안 출제에서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략하게 내용만 좀 정리하는 쪽으로 해서 내용을 스킵하듯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교육훈련이 무엇인가 개념을 보겠는데, 개념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교육훈련이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시키고 그들의 가치관 태도를 발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인사 기능을 보통 우리는 교육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훈련.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은 483페이지.
자, 그 3에서 교육훈련의 방법 박스가 나왔죠. 자, 훈련의 목적을 대표하는 것들은 세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얘기하는데, 지식의 축적이 있고, 두 번째 기술의 연마, 세 번째 대동능 변경, 세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지식의 축적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거기 강의 나온 거 있죠? 강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태도 행동 변경이 유익한 훈련 기법이 쭉 나왔는데, 가장 유익한 것을 얘기할 때는 감수성 훈련이에요. 별표. 태도나 행동, 가치관 변화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훈련 기법. 그러면 감수성 훈련. 이건 조직발전 파트 때 학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그리고 좀 정리할 게 맨 위에 패널과 심포지움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패널과 심포지움은 거의 유사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연사,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연사가 존재해서 연사들 자체가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법. 이게 패널과 심포지움인데,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패널을 얘기할 때는 연사가 발표하는 주제가 공동의 주제고, 심포지움을 얘기할 때는 개별의 주제입니다. 연사가 5명이 있다? 그럼 제1연사가 발표하는 것은 노인복지, 제2연사는 여성복지, 제3인사는 아동복지 해가지고 개별적 주제를 갖고 발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토론이 정의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패널과 심포지움의 차이점이에요. 물론 이제 이 패널 자체를 다른 말로 배심토의라고도 얘기해. 배심토의.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패널 자체는 심포지움과 다른 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대립된 의견입니다. 대립된. 그러니까 상반된 의견 자체를 놓고 토론이 전개돼요. 여러분 배심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올라? 배심 그러면 떠오르는 거. 배심원 그러면 뭐가 있어? 배심원 뭐가 떠올라? 재판장에. 그러면 검사 측이 있고 변호 측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누가 봐? 청중들이 지켜보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파악한 여러분들 청중은 바로 뭐다? 훈련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사가 있어? 있죠. 판사가 사회자야. 그래서 사회자가 있는 것이 존재가 되고 이게 대립된 의견 자체를 갖고 서로 토론 자체가 전개되는 것이 바로 패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패널에다가 화살표 놓고 여러분들 대립된 의견을 갖고 토론이 전개되는 것들 패널이다. 이렇게 숙제해서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기타 내용들은 논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출제 안 나온다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정리할 것. 486페이지. 절 바꿔서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평에서 출제 포인트의 맨 위에 금평의 용도에서 별표가 2개 나왔죠? B급이고. 자,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 5번은 별표가 하나씩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해서 언급되어 왔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근무 성적 평성의 용도가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근무 성적 평성은 쉽게 여러분들 인사 고과맥 이런 걸 얘기해요. 자, 정 안 되면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그런 거 기말고사 와서 여러분 평가를 내려 안 내려요? 내리죠. 마찬가지야. 직장 내에서 근무를 잘하는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내서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승진이나 승급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징계도 받기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근무 성적 평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근평에 관한 내용을 좀 보겠는데 7번을 잠깐 보자. 자, 인사행정의 평정은 이제 크게 평정 대상에 따라서 직무평가라는 게 있고 또 하나 근무 성적 평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무평가는 이제 이 평가의 대상이 바로 뭐다? 직무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거 우리 언제 배웠어? 자, 우리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인데. 지난주에. 공직의 분류에서 얘기했는데. 계급제하고 대립되는 게 뭐라 그러죠? 계급제와 대립되다. 직위분류제. 그 대표처럼. 그죠? 그죠? 수립 절차를 얘기할 때 직무 분석이 먼저, 직무 평가가 먼저. 그죠? 직무 분석 다음에 직무 평가. 직무 분석은 종류에 따라 수직적, 정적으로 직군, 직렬. 이건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수평적, 행적으로 등급 또 뭘 정한다? 직급을 정한다.
그 직무의 곤란도. 이 곤란도를 난이도 그러죠. 책임도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등급하고 직급을 정하는 것을 직무평가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등급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다름 아닌 공무원 보수표에 기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공무원 보수표에 기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직무평가를 얘기할 때는 직무급 보수 체계를 수립하는데 척도가 된다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직무평가를 얘기할 때는 보수 제도의 합리화, 그러니까 등급을 정함으로써 직무급 수립에 척도가 되기 때문에 보수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 만든 게 직무평가예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등급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 보수표 작성에 척도가 된다고도 할 수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근무성적, 내가 이걸 왜 적어놨냐 하면은 근무성적 평정의 용도를 물어볼 때는 보통 이걸 집어넣고 고를 문제가 나와. 거의 99%야. 자, 예를 들어서 487페이지. 날개를 보세요. 날개. 근무성적 평정은 합리적 보수표 작성에 척도가 된다. 제가 좀 전에 합리적 보수표 작성에 척도가 되는 것은 근무성적 평정이라 그랬어요? 직무평가라 그랬어요? 직무평가. 거의 95%입니다. 아까 제가 출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근평의 용도라 그랬는데 이걸 집어넣고 고른 문제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 보자. 하여튼 이건 직무평가고. 직무평가. 근데 이런 바로 뭐냐? 평가의 대상이 직무가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한 게 근평이죠. 그래서 교재에 자, 근평이라는 개념 나온 거 보자. 네 번째 줄 밑줄 쫙 친 거 보자. 근무성적 평정이란 공무원이 사람 아닙니까? 근무하는 조직체 내에서 그의 근무 실적, 두 번째 직무수행 능력, 태도. 이 세 가지를 소위 3대 평정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한국의 근평을 평가할 때 모든 정부 조직에서는 이 세 가지를 평정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자, 체계적 정기적으로 그의 감독자가 평가하는 것을 근무성적 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맨 밑에 각주 보세요. 자, 근무 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은 기본적인 평정 대상에 해당되나 직무수행 태도는 부서장의 재량에 의하여 여러분들 채택이 되기도 하고 채택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필수적 평정 대상이 아닙니다. 필수 평정 대상은 두 가지. 근무 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다시 중간에 개념 좀 전에 본 거 밑줄 친 거 옆에 보자, 여러분들. 미국은 1923년도 직위분리법 자체가 도입됨에 따라서 근평제도가 도입됐고, 한국 밑줄 조선시대에 지금 얘기한 근무성적 평정과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이게 도목정사예요. 뭐가 있죠? 도목정사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국사에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도목정사를 거기 포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란다? 포평.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근무성적 평정 인사국가, 관료의 인사국가 제도를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 도목정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포평이 나올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게 안전하겠죠. 자, 칠판을 잠깐 보자. 그럼 제가 이제 근무성적 평정은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특히 여러분들 조직체 내에서 그의 근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태도를 정기적으로 그의 감독자가 평가하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다시 이제 구체화시키면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평정이 있고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평정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4급 이상 자체를 여러분들 직무 성과 계약 평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직무에다가 가로쳐 놓은 이유가 있어요. 4급은 그냥 성과 계약 평가라고 얘기하고, 자, 4급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거, 국가직 같은 경우에 지방직 빼놓고 4급 위에 우리 지난주에 1급, 2급, 3급을 통합해서 묶어서 관리한다. 그죠? 고위공무원. 이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자가 붙어. 직무성과 계약평가.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은 직무성과 계약평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4급은 직무를 빼버리고 성과 계약평가를 내리고 5급 이하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근무 성적 평가란 말이 있어. 요거는 평정이야. 그래서 이제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바로 이제 옆에 이제 근평의 용도를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를 대표하는 것이 7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젊어져 나온 게 인사행정의 기준이란 말로 하죠. 다른 말로 상벌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상관이 없지. 옆에 상벌의 목적 밑줄. 자, 근평이 뛰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승진이나 승급. 승급이란 말은 호봉이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공무원 호봉이란 말 알죠?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잖아. 근데 근무 성적 평정이 나오면 호봉을 다 하나 더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시험의 타당도 밑줄. 아까 시험의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채용 당시의 시험 성적하고 채용 후의 근무 성적을 비교해서 타당도를 알아본다고 얘기해서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시험의 타당도 측정 나왔고. 자, 근무 성적 평정을 토대로 내가 정보와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이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하네. 보완을 토대로 공무원들의 능력이 개발되게 했고, 또 정보와 능력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면 되겠지. 그래서 훈련의 필요성 파악. 자, 내가 청렴도가 뛰어나다고 평정을 받았어요. 그럼 청렴도를 요구하는 자리에 배치하면 되겠죠. 이게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야. 자, 이를 토대로 근무 능력 향상 가져오겠고, 부하를 평가하는 것은 누가? 감독자가 평가하지. 그래서 감독자와 부하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것, 근평의 일반적인 용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도를 막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에 관한 용도는 알아야 되겠죠. 아까 출제 90%는 보통 보기에 뭐가 나온다? 합리적 보수표 작성의 척도가 나온다는 아니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날개 아까 본 거 다시 봐봐. 근무 성적 평정은 합리적 보수표 작성의 척도가 된다. X 나왔죠. 그러나 그 다음 나온 거 봐. 보수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근무 성적 평정이 뛰어나면 아까 승급 호봉을 올려줘 안 올려줘? 올려줍니다. 근평이 일어날 경우에는 감봉당하는 경우도 있어. 징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뒤의 표현은 틀린 거야. 알았냐? 네, 이런 건 여러분들 문맥을 읽고 이해해두면 되는 거야. 문맥을 읽고 이해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여러분들 근평의 방법을 좀 보겠는데, 자, 젊어져 나온 게 도표식 평성이 나왔어요. 이건 도표를 만들어 놓고 평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가장 일반화된 걸 얘기하죠. 현재 한국도 도표식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4장을 넘겨보자. 495페이지. 4장을 넘겨봐. 오른쪽에 495페이지 맨 위에 암흑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서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평정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평의 평정 규칙. 이게 나오고 있는 기본적인 아닌데 하나 유의할게. 이건 기본적인 아니지. 모든 부처가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야. 부처가 여러분들 이걸 갖고 재량에 의하여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기본이 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도표식이 뭔가 알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 이제 아까 3가지의 평정 요소가 쭉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태도 3가지가 나오죠. 기본 평정 대상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3가지는 꼭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실적을 구체화시킨 평정 요소가 4가지 형태가 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점수를 매기는데, 여러분이 평가자가 누구고 확인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 자, 여기 들어보자. 내가 여러분들 총무팀에서 근무한다. 그럼 팀장이 평가자가 돼. 그러면 총무팀 위에 국장이 있다. 그럼 국장이 뭐가 되냐? 확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평가를 내리는데, 다시 맨 위에 보시면은 각 평정 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및 불량이란 말이 나오죠. 탁월은 5점 만점이야. 5, 4, 3, 2, 1점인데 5, 4, 3, 2, 1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평정자하고 확인자가 합의해서 실적의 질에 한번 적어보자. 그다음 탁월 옆에 탁월 적어봐. 탁월 탁탁탁탁 적어봐. 직접 적어보세요. 탁탁탁탁. 그럼 제가 탁월은 5점이라 그랬지. 그럼 5가 4개니까 저 밑에 총점 얼마나?
5사 20점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도표식이에요. 그러면 도표식은 평정표 작성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수의 인원 자체를 쉽게 평정할 수가 있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나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자, 아까 평가 내린 거 보자. 아까 실적의 질에다가 탁월을 줬죠. 이 탁월을 준 것이 모든 평정 요소에 탁월로 갔죠. 이걸 평정의 연쇄 효과라 그래요. 무슨 효과? 연쇄 효과. 평정의 연쇄 효과라 그래.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보자. 자, 도표식 맨 밑에 장점 나온 거 보자. 장점 지금 얘기한 또 두 가지 나왔죠. 일시에 다수의 인원을 신속히 평정할 수 있다. 평정표 작성이 간단하고 평정이 용이하다. 단점 나온 거 보자. 평정자의 주관도 개입되고 밑줄 연쇄 효과라고 나오죠. 그 연쇄 효과 해가지고 487 편집해야지. 487 원위치 487 그 연쇄 효과 영어 나온 거 봐. 헤일로 이펙트라고 나오죠. 그 헤일로 효과 그러는데 그것을 번역할 때 연쇄 효과, 뭐 후광 효과, 현혹 효과 여러 가지 적지 마. 뒤에 나와. 적지 마. 뭐 형태로 번역을 합니다. 일단 영어로 외우더라고. 헤일로 효과. 그래서 헤일로라는 개념을 좀 외워두세요. 이게 도표식의 문제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488. 자, 강제 분식은 맨 위에 개념 나온 거 보자. 평정시 등장하는 관대와 집중화를 막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 관대하란 말은 모든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는 것을 관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집중화는 모든 사람을 그냥 보통으로 평가하는 게 집중화예요. 이걸 막기 위해 성적을 강제적으로 배분한다. 강제 배분식이에요.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강제 배분의 비율은 이렇게 돼. 종 모양. 이렇게. 종형의 모양. 종형의 모양. 이걸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뭐 여러분들 가나 이게 가장 우수하고 가장 여러분들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우수 가장 안 좋은 쪽에 인원수가 적게 중간 점수에 많은 인원수가 분포가 되게끔 배포가 돼야 되겠죠. 꼭 그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강제 배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강제 배분 정형 정상 분포 곡선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10, 20, 40, 20, 10이란 말 나왔는데 그건 뭐 굳이 열 필요는 없겠고. 근데 현재 한국은 최상위 등급 인원은 전체 상위 몇 프로? 20%. 최하위 등급은 10%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강제 배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5급 이하야. 몇 급이야? 5급 이하. 거기 들어보자. 요 배우 기억나? 매우 봄이 매미. 언제 얘기했어? 언제 얘기했지? 요거. 매우 봄이 매미. 고위공무원단 평가 내릴 때 자, 여러분 교재 다시 좀 보겠는데 461페이지. 맨 밑에 각수 15, 고위공무원단 해가지고, 도그라미 2번. 성과계약 평가는 상대평가는 매우, 봄이, 매미 나왔죠? 매우, 우수, 매우, 봄이, 보통 미흡, 매미, 매우 미흡,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근데 보자. 최상위 등급은 20% 이하, 하위 2개 등급은 10% 이상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 이하, 이상이란 말이 나왔고 하위 등급도 2등급이야. 근데 다시 뒤에 봐봐. 지금 강제 분식 자체에 5급 이하를 얘기할 때는 상위 몇 프로? 20% 그냥. 최하위 등급 몇 프로? 10%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하나 이상이란 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그 488페이지에다가 지금 페이지 적어놔. 461페이지인가 해놓고 고위공무원단 다름 이렇게 적어놔. 그 나중에 보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구분해 두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분해 두라고. 자,
자, 이제 강제 배분식 자체는 여러분들 뭐 장단점이 있는데, 뭐 제가 좀 전에 장점을 얘기할 때는 관대화라든가 집중화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없다. 이게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평정대상 전원이 무능할 경우에도 일정한 이론을 유능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꾸로 전체 이론 자체가 유능할 경우에도 여러분들 소수를 무능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캐롤의 완전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학 여러분들 완전학습 왜 안 배워? 교육학 가는 사람들 없어? 같이 하는 사람 없어?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뭐 그러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 장단점이 있다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거 봐서 이제 기타에 관한 얘기 쭉 나왔는데, 기타에서는 하나만 가져가자. 자, 맨 밑에 옆에 이제 11 행태기준 평정 척도법이라는 게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들 발즈라 그러는데, 발즈. 거기 영어 나온 거 약자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B는 behaviorally 해가지고 우리가 행동, 행태를 얘기할 때 behave란 말을 써, 안 써? 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encode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여러분들? encode를 얘기할 때는 뭐 기준 그런 말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레이팅은 등급이고,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 척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건 이제 그걸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두 개를 결합한 건데, 뭐하고 뭐냐 하면은, 도표식 평정에다가 밑줄. 그 밑에 중요사건 기록법 밑줄.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런 중요사건 기록법 자체를 얘기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맨 위에 부와 상의하고 결정한다, 전문가의 전문을 구한다, 독단위를 결정한다, 감정을 앞세운다, 결정을 자주 회피한다, 여기다가 적어놓고, A라는 사람 자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결정할 때 부하고 결정했다. 그다 체킹해 두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중요사건 기록법이야. 근데 다음날 보니까 얘가 뭐 개인적 감정을 앞세면서 막 얘기길래 그다 체킹해 두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중요사건 기록법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 도표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앞에 등급 평가가 나와 안 나와? 도표식은 아까 여러분들 등급 평가 내렸어 안 내렸어? 내렸잖아요, 여러분들. 양자를 결합해서 만든 게 발즈, 행태기준 평정 척도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념이 무엇인가를 표를 보고만 이해해두면 돼. 알았습니까? 다시 보자. 행태기준 평정 척도법은 뭐하고 뭐를 결합했다? 도표식 평정하고 중요사건 기록법을 결합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급 매기는 것을 얘기할 때는 바로 뭐다? 도표식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 여러분들 행태 유형을 적어놓은 것은 중요사건 기록법을 얘기하는 거다. 양자를 결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해 둘 거예요. 자, 금평도 비판을 받겠죠. 어떤 비판이 있는지 그 비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대비오차를 얘기할 때는, 자, 고개 들어보자. 이 앞에 친구는 10,000명 가운데 1등을 해. 뒤에 친구는 10,000명 가운데 100등을 해. 그럼 10,000명 가운데 100등도 잘하는 게야 못하는 게야? 엄청 잘하는 거죠. 근데 앞에 친구 너무 잘하다 보니까 뒤에 친구를 10,000명 가운데 100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10,000명 가운데 500등, 600등으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앞사람과 너무 대비가 돼가지고 이게 대비 오차예요. 우리 여학생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 여학생들은 좀 얼굴이 예쁜 애들은 좀 사악하죠. 왜 그러냐면 꼭 예쁜 애가 가운데 서 있어. 그리고 대비되게끔 뒤에 옆에 이영자라든가 오남일 옆에 꼭 데리고 다니죠. 가운데 있는 애가 사악하잖아. 자, 미안합니다. 하여간 이게 대비오차가 뭔지 알았죠, 여러분들? 직전 평정자와 대비돼요. 평가 자체가 너무 여러분들 높게나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고, 연쇄 효과는 아까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영어로 외워두세요. 헤일러 효과. 또 적어놓자. 이것을 다른 말로 현혹 효과. 아니면 이름을 후강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현혹 효과, 후강 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를? 연쇄 효과를.
자, 쌍그로 3의 집중화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을 중간 점수 주는 것을 집중화. 이 집중화를 다른 말로 중심화라고도 얘기하죠. 중심화. 아까 관대화 얘기했죠. 관대화의 반대말이 엄격화야. 학교에서 학점이 후한 분이 계시고 학점이 엄격하게 짠 분이 계시죠. 자, 쌍가루 5번의 규칙적 오류는 좀 전에 얘기한 관대화하고 엄격화를 합해서 규칙적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정자의 평정 기준 가치관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항상 높게, 항상 낮게 평가하는 것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대화 또 하나 여러분들 엄격화를 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청계적 오류는 평정 기준이 일정치 않아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평가가 좌우되는 걸 얘기해요.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으면 무조건 여러분들 A+. 근데 아침에 깼다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몽땅 다 D나 F 주는 것들.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평가가 좌우되는 현상들, 청계적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간적 오류를 다른 말로 근접 행태에 의한 착오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시간적 오류를 근접 행태에 의한 착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능력이나 실적,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시간적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얘기해보자. 여러분들 조직 들어가면 6월 말하고 12월 말 2번 평가를 내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6월 초부터 항상 팀장 집 앞에 가서 여러분들 아침 몇 시까지 가? 7시까지 가서 팀장 차를 깨끗이 세차를 해놔 안 해놔? 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 한번 혹시 아냐? 이 근접 행태한 착오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지. 이게 시간적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근데 이 시간적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출제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거기 처음 나온 거 평정센터의 설치란 말이 나왔나? 평정센터의 설치, 그 다음 밑줄. 평정센터의 설치. 평정을 전문하는 기관 자체를 상설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관찰해가지고 평가를 쭉 하게끔 하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정센터를 만들면은 지난달로도 다음 달로도 없고 지지난달로도 없고 기록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그걸 총합해가지고 평가를 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시간적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 좀 체킹해도. 알았습니까? 그 MBO 방식 중에서 그 기록부도 지금 좀 가져가면 좋은데 힘드니까 일단은 좀 가져갈 것은 시험 출제에 나왔던 것, 평정센터의 설치 하나만 좀 가져가자고. 자, 쌍그로 7번에 논리적 오차란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상관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게 보자.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명제를 배웠을 게야. 자, 특히 이제 그 순명제를 얘기할 때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참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P는 Q를 위한 무슨 조건일 때? 충분 조건일 때 이것이 바로 뭐냐? 참명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이건 논리적 오차를 얘기할 때는 P는 Q를 위한 필요 조건인데 이걸 충분 조건으로 오인하고 참으로 파악하는 것, 이게 논리적 오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면은 지식이 높다. 그러면 기억력 자체는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충분한 조건이야? 그냥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은 그 용어에 답이 나와 있잖아. 충분한 조건이야? 필요한 조건이야? 필요한 조건이 충분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이걸 지금 얘기한 참으로 파악하는 것들. 이게 논리적 오차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식의 여러분들 구조라는 게 있어요, 브루노가 얘기한 거. 지식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사실 개념 일반화 얘기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브룹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인지 능력, 행동 자체의 조건을 6가지 형태를 얘기해. 그러니까 지식, 이해, 적용, 그리고 분류, 종합, 여러분들 분석, 합니다. 그리고 평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을 요 지식을 뭐라 하냐? 기억이라고 얘기해요. 암기.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기억력 자체 외에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도 우리가 파악하는 지식의 구성력에서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건 좀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산출량이 많으면 숙련도가 높다. 산출량은 숙련도를 위한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인데 그것을 여러분들 충분적으로 파악하고 여러분들 참으로 파악하는 것. 알았습니까? 몸매가 좋으면 미스코리아다. 몸매가 좋은 것은 미스코리아 되기 위한 뭐예요? 필요한 조건이 충분한 조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 오차에 들어간다. 옆에 제가 개념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다른 책에는 안 나올게요.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꼭 남으라고 제가 일부러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내용 좀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자, 쌍가루 8번에 상동적 경향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자, 사람들은 출신 성분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없어? 있죠. 거기 봐봐. 뭐 성별, 출신 학교, 출신 지방, 종교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있잖아. 여자라 어쩌고 저쩌고, 남자라 어쩌고 저쩌고. 상동적 경향이죠. 쟤는 출신이 인천이라 짜. 상동적 경향. 진실입니까? 인천 사람들 짭니까? 인천에서 태어나신 분들. 맞네. 그 부모님들은 인천 분들 아니지. 외지에서 썼지. 근데 알기로는 이제 선생님 나이 정도 되는 분들이 아마 인천 분들은 없을 거야. 대부분 외지에서 많이 왔어, 외지. 왔는데 여러분들 인천 토박이들이네. 근데 염경환이 김구라 이런 애들은 인천 수준이다. 지상열, 염경환, 김구라, 몽땅 다 인천 인고 출신인가? 인천고등학교 맞습니까? 혹시 인고 출신 없어요? 자, 하여간에 지금 얘기한 그 고정관념이 뭔지 있을 거예요. 해바라기 효과를 얘기할 때는 관리자가 최고 관리자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유능함을 나타낼 목적으로 자기 직원에 대한 평가를 사실과는 후하게 다르게 후하게 평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여러분들? 내가 부하들의 능력을 잘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똑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잖아. 전국 모의고사 볼 때 담임 선생님이 미리 들어와가지고 그 첫날 담당 과목이 만약에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에서 특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생물 같은 경우 생물에서 종의 기호는 누구냐 그런 것들 꼭 머릿속에 외워도 그러면 모의고사에 그 문제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반의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애들 잘 지도해가지고 애들의 성적 자체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해바라기 효과예요. 자, 유사적 오차를 다른 말로 복제오류라고 얘기하죠. 이건 여러분들 평성자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 갖고 여러분들 구성원들을 평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나와 유사해. 성격도 태도도 유사해. 괜찮은 녀석 평가하는 것들 유사적 오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이 비판에 관한 내용들, 용어들도 꼭 숙제해서 가져가는데 연쇄효과, 논리적 오차, 상동적 경향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해. 구분해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청렴도가 뛰어나면은 정보화 능력이 뛰어나다. 뭐에 들어가? 청렴도가 뛰어나면 정보화 능력이 뛰어나다. 이건 연쇄효과야. 청렴도하고 정보화 능력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서울대 출신이라 일을 잘한다. 이건 뭐야? 그건 이제 고정관념, 상동적 태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 상동적 태도는 앞에 항상 출신, 여러분들 성분이 꼭 나와. 그것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자, 그 밑에 평정표 작성 시 유의점 논점 없고 좀 내려서 운영 시 유의점 나온 거 맨 밑에.
자, 평정에서는 1년에 1회에서 2회가 적당한데 4급 이상은 연 1회 합니다. 12월 말에 하고 5급이 아까 얘기했듯이 6월 말, 12월 말 2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자, 평정자는 당연히 여러분들 단수보다 복수 평정이 보다 객관적인 평정이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겠고, 평정 결과의 공개. 자, 공개주의가 있고 비공개주의가 있는데, 거기 공개주의의 입장을 지하는 이유, 비공개주의 입장을 지하는 이유 쭉 나오는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한국은 공개주의야. 알았냐? 한국은 공개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할게. 4번에 이의 신청에다가 밑줄. 자, 평정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하나 보자.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거기 평가자한테, 확인자한테. 확인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팀장 위에 있는 국장한테 하는 거예요. 뭐 행정자치국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평가자가 아닙니다. 팀장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떡하냐? 확인자는 누구하고 평가자하고 협의를 토대로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럼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거기 근무성적 평가위원회가 나오죠.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잠깐 정리해보자. 한국은 공개주의 입장을 취한다. 평정 결과 공개를 보고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이의 신청한다. 누구한테 한다? 평가자, 확인자? 확인자한다.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를 토대로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조정 신청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키워드를 보자. 여기 보세요. 키워드. 이의 신청 키워드예요. 그리고 확인자가 키워드야. 그리고 불복한다. 그럼 아까 조정 신청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보자. 이의 신청이 일어났어요? 소청으로 나왔어요? 소청 아니야. 소청과 신청은 틀리고 하단 그 중간에 제가 일부러 소청과 지금 얘기한 이 신청의 뭐 차이점을 적어놨는데 소청은 신분상의 중대한 불이익 처분. 거기 여러분들 신분상의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대표하는 게 바로 징계야, 징계. 감봉당했다, 여러분들 정직당했다, 해임당했다. 이때는 소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우리가 약간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좀 약간 좀 나쁘게 나왔다 하더라도 신분상의 불이익 처벌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 혼동하면 안 돼. 소청한다 그럼 틀려. 이의 신청이야. 그 용어도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선생님,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묘합니까? 아이, 언제 외우냐. 그러니까 금평에선 의의 신청이다 이렇게만 외워두면 되겠지. 소청 아니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지 뭐.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그 정도로 본거로 만족을 하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자. 494페이지. 자, 그 성과 면담이란 말이 나왔나? 자, 거기 보자. 공무원 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3조에 성과 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성과 목표의 설정, 성과 목표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관리 등의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하고,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성과 면담 자체를 1년에 몇 회 하자는 의무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한번. 그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1년 몇 회라고 하는 의무 규정 없음이라고 꼭 적어놔. 그것도 여러분들 출제의로 많이 나와. 성과 면담 1년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그런 여러분들 의무 규정 없다고. 알았습니까? 성과 면담 1년에 몇 회 한다고 하는 의무 규정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좀 적어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그 496페이지에 자, 이번엔 또 하나 정리할게. 다면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면 평가를 이제 전방위 평가 아니면 360도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들어보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금평은 상관이 부하 평가한 거 아니야. 근데 다면 평가는 그게 아니야. 상관만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동료도 부하도 평가해.
고객도 평가의 주체가 돼. 그래서 전방위에서 평가하는 게 단임평가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거기 단임평가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상사 위에 밑줄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이렇게 나오죠. 한국은 2000년도 12월부터 다면평가를 실시를 해가지고 근무 성적 평정 정수에 반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각종 문제점이 노정돼서 2010년도부터는 근무 성적 평정 정수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인사 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점수로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내려가서 여러분 다면평가의 장단점이 쭉 나왔는데, 자, 전방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고객 중심의 행정 기반 조성에 기여해야 하네. 왜? 아까 고객도 평가의 주체가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고객의 눈치를 봐, 안 봐? 봐야지. 아까 부하도 평가한다 그랬죠. 그 부하한테 권한을 준 거 아니야. 그 행정의 분권화 조건 조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자기 능력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충성심의 다원화를 충성심의 방향 전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상관한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고객, 시민한테도 충성한다, 안 한다? 충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시민한테도 충성한다 그 표현이에요. 당연히 민주적 리더십 형성에 기여할까 안 할까? 기여하겠죠, 여러분들. 단점을 얘기할 때는 사방이 몽땅 다 적이야. 평정상에 여러분들 불쾌감, 스트레스가 하게 되겠고, 평정자가 실책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과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과원들이, 야, 이번에 우리 과장 모 매기자 해가지고 점수를 아주 열악하게 주는 경우도 있었어. 이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모략적 응답이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술 먹고, 여러분들 뭐 해줘? 남자 소개시켜주고, 여자 소개시켜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현실적 인간관계. 거기 포퓰리즘을 일명 뭐라 그래? 대중인기 영합주의라고 그래서. 그 대중인기 영합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평가를 상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도 평가하고, 고객도 평가하고 동료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절차의 복잡성. 고객은 내부 실적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형평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 주십시오. 금평은 출제 민도가 높아요, 여러분들. 그거 봤으면 이제 절 바꿔서 4절에 승진이 나오고 있어요. 승진 자체의 개념 나왔는데, 승진은 하위 직급에서부터 상위 직급으로의 상향적 이동을 승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승진에서는 그 쌍가로 2번에 승진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자. 승진의 한계에서는 용어만 이해되면 돼. 한계가 높다는 말이 있고 한계가 낮다는 말이 있어. 이걸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낮다고 얘기하거든. 한계가 높은 경우에 여러분 높은 지까지 잘 승진되는 걸 얘기해. 그럼 우리 배웠죠. 개방형, 폐쇄형 가운데 한계가 높은 것은 개방형이야, 폐쇄형이야. 어느 게 높아? 승진 제약이 없는 거. 개방형, 폐쇄형 어느 거? 폐쇄형. 요건 이제 폐쇄형을 얘기하는 거야. 개방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승진에 많은 제약이 있다랬지. 이건 개방형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교재 한계 1번 폐쇄형 자체에서는 개방형에 비하여 한계가 높다 그런 말 나왔나? 나왔죠. 이게 개념만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알았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승진의 기준 나온 거 봐. 기준을 대입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력이 있고 또 하나 실적.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일단은 경력은 가로 안에 객관적 성격 나왔는데, 왜 객관적 성격인가 보자. 경력은 뭘 의미하냐? 근무 연한, 학력, 경험, 이런 것들이 바로 경력이에요. 내가 공직에 30년 근무했다, 20년 근무했다.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성격 아니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도의 객관성을 지니고 행정의 안정성과 공정성 유지에 기여할까 안 할까? 왜 안정성 유지에 기여해? 여러분 경력이 승진의 기준이 되면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승진이 돼야 안 돼? 되는 게 그냥 시간만 흘러가면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에 이탈이 없어요.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는 거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단점을 얘기할 때는 너무 이탈이 없다 보니까 침체와 가져오고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진다고. 근성 연수만을 따지다 보니까 유능한 사람이 승진이 잘 돼 안 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전벌의 질이 저하될 위험성이 있겠죠. 기관장 입장에서 A라는 사람이 유능해. 근데 경력이 짧어. 근데 걔 승진시키려도 승진이 돼 안 돼? 안 되죠. 기관장의 무력화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력 평정의 원칙을 대표하는 것들 네 가지가 나왔다. 근시성, 습수성, 친근성, 발전성이 나왔는데, 자, 근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과거의 경력하고 최근의 경력 가운데 뭘 더 중시하는 게야? 최근의 경력. 자, 습숙성은 담당 직무에 대한 숙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자. 군대에 병장이 있고 이병이 있어. 누가 숙련도가 뛰어나? 병장이야, 이병이야? 군대. 당연히 병장의 숙련도가 뛰어나겠지. 그래서 나온 게 니은번에 높은 상위 직급의 경력 자체를 보다도 중시하는 것 습숙성 원칙에 들어간다. 그 페이지예요. 자, 친근성은 유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중간에 동일 직렬내의 경력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나와서 나왔어. 적게 들어보자. 세무직이 있고 여러분들 관세직이 있어. 근데 세무직에서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그래. A라는 사람은 세무직 경력이 10년, B라는 사람은 관세직 경력이 10년. 누굴 더 우선시? 세무직 경력. 이게 바로 친근성이야. 세무직렬 이런 식으로 동일 직렬내의 경력을 우선시한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 갑을 병정 나왔는데 갑으로 갈수록 친근성이 높은 걸 얘기해. 논점 없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자, 발전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학력 밑줄, 훈련 경력 밑줄. 학력이나 훈련 경험이 많을수록 그만큼 능력이 개발됐으니까 발전할 기원성이 커 안 커?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 4가지 형태 정도 정기 체킹. 자, 그 다음에 실적은 경력과 비교해 볼 때 주관적 성격이야. 왜 그러냐면은, 거기 여러분들 1번에 주관적인 평정, 교육훈련, 교관, 사람이 하죠? 근무성적 평정, 평가자 사람이 하죠? 그죠? 거기 객관적인 평정 시험마저 사람이 문제를 내야 안 내. 내죠. 그래서 경력과 비교해 볼 땐 주관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뭐 시험의 장단점 볼 필요 없겠고.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한국의 승진 기준 해가지고 5급 이하는 근평이 전체 몇 프로 반영이 돼? 70%. 경력이 몇 프로? 그 30% 자체가 반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옆 페이지 보세요. 옆 페이지에 경력 평정, 경력 나온 거 봐. 직업상의 기원과 근무 연한을 말한다. 경력 평정은 인사행정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제도. 가장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공직 30년 근무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30점 만점에 경력 평. 아까 제가 70, 30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렇게 내용 숙제서 가져가시고 쭉 내려가서 반가로 3. 경력 평정 결과는 소청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것도 밑줄. 중간거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4구 8페이지 하단에 첨삭지도에 승급이라는 게 나와. 승급은 동일 등급 내 호봉의 상승이야. 1호봉, 2호봉, 1년에 1호봉씩 올라간다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개념만 이해두세요, 여러분들. 뭐 효용성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9급 들어가면 호봉이 뭐 5만 얼마 정도 올라가, 1호봉 올라가면 5만 얼마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8급은 격차 심해져. 뭐 6만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7급을 얘기할 때는 뭐 8만 얼마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능력 발전 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트렌드 학습을 했고, 좀 쉬었다가 사기 앙양 파트부터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